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파란 책.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작년 시험 기출 문제를 지금 풀이하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1분에 했고, 오늘은 149페이지 61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61번. 작년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9페이지 61번 파란 책입니다. 민법 기출지문 OX. 자,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선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공통입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부종성과 수반성은 결국 담보물권은 채권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된다. 뭐 그런 게 부종성, 수반성입니다. 부종성 속에는 수반성이 포함되어 있죠, 원래. 그래서 채권이 이전되면은 담보물권도 수반해서 이전된다. 이걸 수반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종성 속에는 수반성이 들어있다. 자, 불가분성은 채권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담보물권의 효력은 분할되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이거를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어쨌든 유치권과 저당권과 실권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공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물상대위성이죠. 물상대위성. 자, 어떤 목적물에다가 저당권을, 담보권을 잡고 있다가 그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해서 생긴 게 있어요. 그걸 변액물을 하는데, 그래서 원물 대신에 태어난 변액물 위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를 물상대위성이라 하거든요. 근데 물상대위는 왜 인정되느냐? 그 우선 변제를 위해서 인정됩니다. 우선 변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린 사람의 집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당권을 잡는 이유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집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 불타버렸어요. 자,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그 집 대신에 화재 보험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재 보험금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해서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물상대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경매권은 있지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에는. 그래서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러면 집 대신에 생긴 보험금에다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은 영원히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에 생긴 변액물 위로 옮겨가서 유치권이 존속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1번은 리얼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죠.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세 번째는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 없고,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자,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됩니다. 자, 이번에 볼까요? 자,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 유치권 포기 특약 또는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자, 이런 특약도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 법에서 정해놓은 담보물권이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즉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이다. 그리고 이 특약의 효력을, 그죠?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보통 이제 특약이 있으면, 계약이 있으면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갑도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고, 그죠? 병도 주장할 수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돼서 예를 들어서 무효다. 갑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을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병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특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냐. 이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냐,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냐, 이거는 원칙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 헷갈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이나 특약은 똑같습니다. 특약의 효력을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냐? 그거는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잘 보시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냐 물었기 때문에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의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죠. 우선 변제권은 없고 경매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맞죠. 우선 변제가 아니고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하여, 그러면 맞는 소리입니다. 왜? 최종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를 하는 것은, 그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남들보다 우선 변제는 받지 못하지만 평등하게 비례해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를 넣을 수는 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3번은 맞습니다. 자, 4번에 유치권 소멸 청구 제도가 있죠. 유치권 소멸 청구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 하나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소멸 청구. 자,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는 청구권이고, 그죠?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소멸을 청구할 때는 형성권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4번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의 승낙이나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소멸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소멸을 청구할 때는 형성권으로서 청구 즉시 소멸합니다. 맞나요? 자, 이번에 권리금 반환 채권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임차인이 가지는 채권은 한 5가지 정도로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는 보증금 채권, 권리금 채권,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임대인의 배신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 다음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가지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채권, 그 다음에는, 그죠? 임대인의 배신, 즉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 다음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 5개 정도. 자, 이 중에서 결련성이 있는 것은 2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비용 상환 채권하고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요 2개. 요 2개를 위해서만 유치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임차인이 가지는 채권 6가지 한 번 더.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비용 상환 채권,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 그 중에서 비용상환 채권하고 물건 하자로 인한 손배 채권, 이 두 가지만 결린성 있고 유치권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5번은 맞죠, 그죠? 권리금 반환 채권은 결린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62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자, 63번. 자, 갑은 을 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X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일괄 경매도 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365조. 일괄 경매. 한꺼번에 경매하겠다. 자, 을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의 토지. 자, 을 소유 X 토지에 그죠? 갑은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갑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이렇게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자, 여기에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합니다. 자,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 일괄 경매는 가장 중요한 요건 두 가지를 보면, 자, 저당권 설정 후에 반드시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6월 1일 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월 1일 날. 만약에 4월 1일 날 들어왔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건물 보호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문제되고 일괄 경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면은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면은 일괄 경매입니다. 간단하게. 그다음 두 번째, 설정자, 토지 저당권 설정자 을이죠. 을이 반드시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나대지의 저당권을 잡았는데 담보 가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면은 갑은 나대지를 경매를 넣어도 낙찰이 잘 안 됩니다. 그 담보 가치가 쭉 떨어져 버려. 그러면 저당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자를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아서 건물을 보호하는 제도가 법정지상권 제도이고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일괄 경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대지에만 경매를 넣으면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거를 일괄 경매라 합니다. 일괄 경매. 그래서 일괄 경매가 되려면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 설정자가 토지와 둘 다 소유, 이래 돼야 됩니다. 자, 기억 보실까요? 자,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했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럼 기억은 법정지상권은 될지 몰라도 일괄 경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의 X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 이건 맞네요.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축조되었고 저당권 설정자 을이 소유. 이렇게 됐네요. 그죠? 맞네요. 자, 디귿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자, 병이 X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이 건물을 축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당권으로 잡혀 있는 토지를 병이 빌려서 지상권으로 빌려서 병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 설정자는 을 아닙니까? 자, 제3자가 건축해서 제3자가 소유할 때는 일괄 경매가 안 된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 제3자 병이 건축했지만 최종적으로 을이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괄 경매를 다시 허용합니다.
그래서 디귿. 자,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제3자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했으나 처음에는 병이 소유했으나 최종적으로 설정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3번은 니은 디귿이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건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건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물상보증인. 자, 이번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효이다. 맞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잡기 때문에, 그죠?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일치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채권자와 저당권자. 그래서 갑이 채권자면은 갑이 저당권자 이래 되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채무자와 설정자는 일치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1억을 대여했단 말이야. 근데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자죠.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이렇게 되잖아요.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그럼 을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런데 을이 이 토지를 소유하면은, 그죠? 자, 을이 설정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조심했지만은, 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 없으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돼야 한다. 근데 채무자와 설정자는 반드시 일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채무자는 을이고 설정자는 을 다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을이 빌렸는데 을의 친구 을 다시가 자기 토지에 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을 다시를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물상보증인 요렇게. 자,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채권자와 저당권 등기 명의자는 원칙은 같아야 합니다. 자, 3번에 건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최고액의 채무의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자, 우리가 일반 저당 지난번에 봤지만 일반 저당하고 건저당하고 자, 일반 저당에서는, 그죠? 일반 저당에서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360조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자, 1억을 빌려줬다면 1억 자체를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 3% 이런 거를 이자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에 위반했을 때 얼마를 내자. 이거를 위약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를 경과하도록 변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일종의 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실행비용, 그렇습니다. 자,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담보가 되는 범위, 우선 변제 범위. 근데 건저당에서는 우선 변제의 범위가 최고액이라고 있습니다. 최고액. 최고액. 요렇게 돼 있어. 간단하게. 그래서 이 최고액 속에는, 그죠? 이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포함. 당연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연이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도 무제한 들어갑니다. 무제한. 무제한. 여기는 일반 저당에서는 1년치만 들어가거든요. 1년치. 자, 1년분에 한해서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1년치에 한해서. 근데 건저당에서는 최고액의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은 지연이자도 무제한 담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차이가 뭐냐? 자, 일반 저당에서는 요 이자까지도 우선 변제를 받아내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그런데 건저당에서는 이자도 최고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최고액은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최고액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자도 무제한 담보가 된다. 우선 변제를 받아낼 수 있다.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 그래서 최고액에는 당연히 이자가 포함되어서 이자까지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자, 4번에 설정자가 기본 계약을 해지하면은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자, 건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담보 채권의 확정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다. 확정. 자, 우선은 뭐 확정되는 것은 뭐 결산기 도래, 그죠? 결산기 도래.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기본 계약을 해지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뭐 만료됐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기 도래, 설정 계약이나 기본 계약을 해지했다. 존속 기간이 있다면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뭐 이런 게 확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4번도 기본 계약을 해지하면은 확정된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경매 신청을 했다. 이 경매 신청은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경매 신청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가 하나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잡았습니다. 좀 있다가 B라는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역시 건저당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A는 선순위, B는 후순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A한테도 피담보 채권, B한테도 피담보 채권. 그럼 이러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든 B든 어느 누가 경매를 신청해도 모든 건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근데 확정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경매를 신청해 버리면 모든 건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근데 확정 시점이 달라진다. 만약에 A의 확정 시점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A의 확정. 그러면 A 스스로가 경매 신청해도 확정되고 B가 신청해줘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스스로 신청할 때는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 그죠? B가 신청을 해서 확정될 때는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 확정됩니다. B의 피담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B지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신청 시에 확정. A가 경매를 신청해서 확정될 때는 언제? 그때는 매각 대금 완납 시 요렇게.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결론이 A가 경매 신청했다. 그럼 G건은 신청 시에 확정, B건은 매각 대금 완납 시에 확정. B가 경매 신청했다. B의 G건은 신청 시에 확정, A건은 매각 대금 완납 시에 확정. 이렇습니다. 그 지가 신청하면은 신청 시에 확정, 남이 신청을 해주면은 그때는 매각 대금 완납 시. 그래서 5번은 남이 신청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청 시에 확정된다. 맞네요.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자,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뭐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자, 쌍무는 양채무가 대등하다. 편무는 대등하지 않다. 유상은 양출연이 대등하다. 무상은 대등하지 않다. 그래서 쌍무이면은 대부분 다 유상이고 편무이면은 대부분 다 무상입니다. 무상.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그죠?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상 광고라는 것이 있거든요. 현상 광고.
그래서 현상 광고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시면, 자, 이 현상 광고, 우리 시험 보면은 안 들어가는데요. 현상 광고. 자, 이거는 편무예요, 편무. 편무이면서 유상계약이 들어갑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원래 편무이면 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무이면서 유상이 들어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유상입니다. 유상이에요. 그런데 유상의 대부분은 쌍무가 차지합니다. 근데 유상이면서 쌍무가 아닌, 즉 편무인 것이, 그죠? 현상 광고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상 광고. 그래서 원래는 쌍무이면은 유상이 다 포함되는데, 쌍무이면은 유상이 다 포함되는데, 자, 유상에 포함되지만 쌍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현상 광고. 그래서 쌍무 더하기 현상 광고는 유상, 유상 빼기 현상 광고는 쌍무,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상 광고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99%는 쌍무와 유상이 일치, 편무와 무상이 일치, 이래 됩니다. 65번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는데,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낙성계약. 자, 우리가 낙성계약하고 반대가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낙성은 청약에 대해서 성낙으로 성립되는 계약. 즉, 여기는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로만 되지 않고 합의 플러스 물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적 급부가 필요하다. 물적 급부 또는 행위의 완료,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 플러스 물적 급부가 필요한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은 99%고 요물계약은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물론 애매하게 보는 게 보증금 계약도 있지만 이거는 빼버리고, 자, 계약금 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 되겠다. 요물계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6번 한번 볼까요? 66번. 자,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날 도달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자, 승낙기간을 5월 20일로 했네요. 그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지금 어떤 청약을 하는데, 그죠?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 5월 8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5월 8일로. 자,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을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가 승낙기간이죠. 그죠? 승낙. 을이 승낙해야 할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그죠? 5월 8일까지 답을 달라 하면서 청약을 했는데 5월 1일 날 을에게 도달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아무 소리 없으면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도달주의. 그 상대방이 특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1번 맞네요. 자, 이번에 갑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다. 자, 발신을 만약에 도달은 5월 1일 날 했는데 뭐 발신을 예를 들어서 4월 27일쯤 발신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신했고 여기서 도달했잖아요. 그럼 발신 후 도달 전에 요 사이에서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 또는 제한 능력자가 돼버렸어. 뭐 성년 후견계시나 한정 후견계시, 성년 후견계시, 한정 후견계시. 자,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자, 을에게 이미
도달은 됐겠죠. 그죠? 도달은 됐습니다. 그럼 발신 후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갑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한다. 그래서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여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은 없다. 자, 사망을 하면은 상속인이 있고 제한 능력자가 되면은 법정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영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네요. 발송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청약은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2번이 답이고. 자, 갑이 을에게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표시한 경우에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를 하지 않다. 그때는 그러면 승낙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죠. 승낙은 을이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되고 갑이 을에게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을이 이의가 없다. 그럼 승낙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을에게는 승낙의 자유가 있다. 갑이 을의 승낙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자, 4번에 을이 5월 15일 승낙한 경우에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자, 5월 15일 날 승낙했다. 5월 15일 날. 자, 그러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5월 8일까지 승낙을 해야 되는데 5월 15일 날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5월 15일 날. 에? 그러면 이거는 연착된 승낙이죠. 5월 8일까지 도달이 안 됐잖아요. 연착된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승낙이 연착되면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갑 쪽에서 을의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거기에다가 갑이 다시 승낙하면은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거기에다가 승낙을 하면은 다시 계약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4번은 맞네요. 그죠? 자, 을이 연착된 승낙을 하는 경우에 갑은 을이 연착된 승낙을 한 것을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봐서 거기에다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맞네요. 자, 이번에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했다. 자,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5천만 원으로 승낙을 했다. 이거는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어쨌든 간에 갑과 을 사이의 의사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갑은 5억, 을은 5천.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불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불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불합의 또는 숨은 불합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의가 되면은 계약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6번은 2번이 답 되겠죠. 자, 67번 동생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이거는 동시행관계.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니은에 보시면 자, 변제하는 거하고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선후 관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를 먼저 해야 채권자가 담보를 말소해 줍니다. 그 담보에는 저당권, 건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은 X네요. 자, 디귿의 매도인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자, 매도인의 협력 의무는 현재 존재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동적 무효 하에서는 자, 매매상의 효력이 안 생기므로 매수인에게는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나 허가 신청하고 관련된 권리 의무는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협력 의무와 없는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만약에 허가를 사후에 받으면 매수인에게도 대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생기더라도 이거는 후이행 의무가 됩니다. 협력 의무는 선이행 의무,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후이행 의무. 그래서 이것도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리얼을 보시면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를 하면은 즉시 건물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건물 매도인 입장이고 임대인은 건물 매수인.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 매도인으로서 건물을 인도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그러면 임대인은 매수인으로서 건물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거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은 기역과 리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은 537조, 538조에 있죠. 자, 이것도 뭐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537조, 538조 위험부담. 자, 이것도 첫째는 임의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네요. 이번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정해진다. 틀렸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을 1억으로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갑은 채무자이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채무자이고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자,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건물이 여기서 불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이거를 불능이라 합니다. 불능 중에서도 후발적 불능이 되겠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일 때는 매매 자체는 무조건 유효이다. 그럼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자, 갑에게 잘못이 있느냐, 갑에게 잘못이 없느냐, 두 가지로. 자,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갑의 잘못으로 불탔으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자,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갑에게 잘못이 없을 때, 자, 이때는 책임 문제가 아니고 공평의 원리에서 누가 대금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하느냐, 이런 문제로 발전합니다. 위험 부담도 크게 두 가지죠. 자,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다. 채권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수령, 지체를 하는 중에 배랑받아서 불탔다. 큰 두 가지. 자, 그러면 자, 갑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잘못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없다. 자, 갑의 채무는 궁극적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는 위험부담 문제라 합니다. 위험부담 문제. 대금에 대한 위험, 대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갑의 채무는 완전히 소멸했는데 을은 여전히 1억을 지급해야 된다. 그럼 공평의 원리 안 맞죠? 그래서 을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위험은 채무자 갑이 부담한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을의 잘못으로 불탔거나 을이 미적거리다가 불타버렸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이 대금은 지급해야 되니까 채권자 을이 그때는 위험 부담을 한다. 간단하죠? 자,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갑이 부담, 채권자 쪽에 전체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채권자 을이 위험 부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정된다. 틀렸네요. 이때는 위험부담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에 매수인이 대상 청구를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좀 이따 보시고 4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
미적거리다가 벼락 맞아서 불탔다. 이때도 채권자 위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자, 5번도 마찬가지네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역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에 대상 청구를 한번 볼게요. 자, 매매를 한 후에 매매를 한 후에 요 지점에서 수용을 해버렸다. 수용.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렸어. 그러면 매매 후에 수용이 돼버리면 저 건물은 국가 소유가 돼버립니다. 따라 역시 갑은 소유권 이전이 후발적 불능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수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잖아. 그러면 양쪽의 채무는 소멸하잖아요. 이렇게. 소멸. 그죠? 양쪽의 채무는 소멸한다. 갑도 소유권 이전할 책임이 없고 을도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리면 보상금을 받아요. 이렇게. 보상금.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은 1억인데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을 쪽에서는 좀 뭔가 억울해 보이잖아요. 원래 1억을 주고 자기 앞으로 건물이 제대로 넘어왔으면 3천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3천을 갑이 가지게 되잖아.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 갑은 1억만 만족하고 을이 1억 3천을 가지게 되는데 갑이 지금 1억 3천을 가진 꼴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도록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죠? 원래는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해요. 갑도 소유권 이전할 필요 없고 을도 1억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을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가 1억을 줄 필요 없는데 1억을 주고 요 보상금을 갑으로부터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집 대신에 보상금을 대신해서 청구한다. 이거를 우리는 대상 청구라고 합니다. 대상 청구.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매매 후에 수용이 됨으로써 그죠? 역시 후발적 불능이 됐다.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고 그럼 양채무가 소멸한다. 그럼 을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 그런데 수용이 됨으로써 보상금이 주어졌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더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을은 1억을 원래대로 지급하고 건물 대신에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대상 청구라 합니다. 대상 청구. 자, 그래서 3번이 매수인이 대상 청구를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1억을 주고 보상금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을이 대상 청구를 하면은 갑은 을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6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고. 자, 69번 한번 보실까요? 69번.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한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 후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지금 매도를 해요.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대금 채권을 병한테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병한테 귀속시키기로 했다. 즉 갑이 을한테 토지를 넘겨줄 테니까 병한테 1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매매는 제3자 병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갑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약차, 을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낙약차.
병은 1억의 수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우리 법에는 갑은 청구를 하는 채권자이고 을은 1억을 줘야 한 채무자이고 채무자. 자, 이 사람은 제3자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죠? 자, 1번에 보실까요?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무슨 말이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 핵심이죠. 그죠? 자, 이 사람은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1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1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면은 이제는 병을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 변경할 수도 없다는 말은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단 말이고 소멸시킬 수 없다는 말은 합의 해제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갑과 을이 매매를 합의 해제하면 병의 1억의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병의 권리가 소멸하면 병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의 해제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합의 해제할 수 없다. 즉 계약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의 해제. 근데 법정 해제는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을이 만약에 이행지체나 채무불이행했을 때 갑이 법정 해제 이런 거는 가능해요. 합의 해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번은 X고. 자, 이번에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은 해제할 수 있다. 이 병이란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취소나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도 X. 자, 4번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대표적으로 이미 5천만 원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토지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넘어왔어. 그런데 나머지 5천만 원을 안 주고 있어요. 지체. 그러면 채무불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하면은 매매는 해제되고 손해배상 청구로 나갑니다. 해제는 당사자인 갑이 합니다. 해제는.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병이 할 수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제는 당사자 갑이 하고 손배 청구는 병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정확하게 옳습니다. 자, 4번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한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갑이 소유권 이전하는 거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관계입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X. 이 말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상관계 사유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상관계 사유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으면 병에 대해서 1억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3번은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자, 5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지급한 5천만 원 있잖아요. 5천만 원 아까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을이 해제가 됐음을 이유로 을이 병에게 원상 회복 차원에서 5천만 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 플러스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에도 전혀 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해제와 원상회복 요 네 가지는 오로지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
값과 을 사이에서 처리. 자, 그래서 병은, 그죠? 원상 회복에 관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도 안 됩니다. 그 해제됐을 때, 을은 병한테 원상 회복 청구 안 돼요. 취소됐을 때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갑에게 해야 됩니다. 갑에게.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즉 원상 회복을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갑에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69번은 다 틀리고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틀린 것을 골라라.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해제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즉, 해지를 하면서 원상 회복 청구, 청산을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취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옆에 해당하는 취소와 다름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채무자가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그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제 해제가 등장했네요. 해제. 자, 최고를 하고 해제하느냐, 그냥 즉시 해제하느냐. 그 시험에는 그게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즉시 해제하느냐, 최고를 하고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이라는 사람이 10만 원에 이걸 사요. 3월 1일 날. 그럼 3월 3일 3시까지 지금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3시를 넘겨버렸다. 이거를 이행지체라 하잖아요. 그죠? 이행지체. 근데 이행할 수 없고 불타버렸다. 이걸 불능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지체도 아니고 불능도 아니고 이행을 했는데 불완전하다. 이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자, 갑이 이행을 했는데 을이 못 받아요. 이런 거를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대표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을은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제를 우리는 법정해제라 합니다. 자, 법정해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한번 기회를 주고 최고를 거쳐서 해제하느냐, 즉시 해제하느냐. 자, 이거는 이행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최고를 해야 되고 이행 가능성이 없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행지체는 이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고를 해야 되고 집이 불타서 불능은 이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바로 해제할 수 있고 최고. 자, 불완전이행은 두 가지로 나누겠죠. 완전이행이 가능하면은 최고 해야 되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면은 최고 없이 해야 되고. 자, 수령지체도 지체이기 때문에 수령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행지체라도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행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행위. 이걸 정기행위라 합니다. 뭐 연애를 위한 요리 주문 행위, 또 결혼식을 위한 예복 주문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했다. 그 다음에 최고 필요 없다고 특약을 했다. 요 경우에는 이행지체라도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최고 필요 없는 거 한번 잡아볼까요? 이행지체 중에서 정기행위, 미리 거절, 최고 면제 특약 4개, 불능 5개, 불완전행위에서 완전행위 불가능할 때 6개, 3개, 4개, 5개. 그러면 6번째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약정해제. 약정해놓은 사유로 해제하는 것을 약정해제. 그 다음에 7번째, 사정변경. 사정변경으로 해제할 때도 최고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담보책임. 우리 매매를 배울 때 담보책임도, 그죠? 담보책임으로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주로 이행 불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담보책임으로 해제할 때도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총 8개입니다. 이행지체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불능 4개, 불완전이행, 시 완전이행 불가능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 8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은, 그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 도래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이행기 도래 전에. 이게 만약에, 이행 불능이나 봅시다. 이행 불능이나, 미리 거절을 했다. 봅시다. 이때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최고가 필요 없어. 해제할 때.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도 필요 없어. 이행기 도래. 이행기 도래 전에도 해제할 수 있어요. 3번째, 자신의 이행 제공. 자신의 이행 제공도 필요 없어요. 또 무조건 바로 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행 불능이나 미리 거절의 경우는 3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 도래 전에도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신의 채무 이행 없이도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냥 바로 해제하면 됩니다. 바로 해제. 그죠? 이번에 틀렸네요. 그죠? 이때는 이행기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에 이행 불능으로 해제한다. 이행 불능으로 해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기 도래도 필요 없고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은 뭐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죠? 같은 내용.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행 불능으로 해제한다. 또는 미리 거절을 했을 때 해제한다. 3가지 특징. 을 쪽에서 보시면 을은 최고 없이 해제한다. 이행기 도래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이행 제공도 할 필요 없다.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4번. 자, 일부 불능의 경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뭐 당연한 것이고. 자, 당사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원으로부터 존원에게 해린다. 이걸 행사의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70번은 틀린 게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 71번. 자,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골라라. 하자 담보 책임. 불특정물. 우리가 담보 책임은 크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권리 하자, 하나는 물건 하자. 물건도 2 종류가 있죠. 특정물하고 종류물하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남바가 붙지 않은 차를 을에게 3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입니다. 3월 1일날. 자, 차가 넘어왔어. 근데 엔진에 흠결이 있어요. 그걸 물건 하자 아닙니까? 그죠? 물건 하자. 근데 남바가 붙기 전에 차는 종류물. 종류물은 같은 게 청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같은 게 많다. 맥주, 뭐 소주. 남바가 붙기 전에 승용차 이런 게 이제 종류물입니다. 특정물 반대말이 종류물이다. 그럼 이 경우에 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요 매매를 해제할 수 있고 또 2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종류물일 때는 새 차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새 차. 이 새 차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 합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물건 하자를 하는데 그 물건에는 2가지가 있다. 특정물도 있고 종류물도 있고. 그럼 여기는 종류물일 때는 그죠? 담보 책임을 묻는 방법이 총 3개다.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완전물을 급부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 오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차를 청구해버리면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또는 요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제할 수 있고 손배 청구할 수 있고 완전물 거부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디귿만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매수인의 담보 책임상의 권리로 규정된 것은 해제, 손배 청구, 완전물, 거부 청구. 불특정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특정물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종류물을 합니다. 종류물.
자, 남바가 붙기 전에 성용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특정물은 종류물이다. 종류물이기 때문에 해제, 손배 청구 외에 완전물 거부 청구도 담보 책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제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에 합의 해제가 나오네요. 합의 해제. 자, 간간히 이 합의 해제도 시험에 참 잘 옵니다. 합의 해제. 자, 해제 개념은 크게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그럼 여기는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합의로 깬다 이거 아닙니까?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법에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합의로 깨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특징.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제는 손배 청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류가 이제 네 가지로 그랬잖아, 그죠? 합의 해제, 약정 해제, 그 다음에 법정 해제,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 해제가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 해제 중에서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즉 계약 위반으로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는 법정 해제할 때는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합의 해제, 약정 해제, 계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손배 청구, 손배 청구, 손배 청구는 안 됩니다. 손배 청구는 오로지 법정 해제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71번은 1번의 X죠. 자, 이번에 자,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3번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이걸 당연 복귀 서류를 합니다. 어떤 해제를 하든지 을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말소 안 해도 당연히 복귀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당연 복귀설, 유인설 또는 물권적 효과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4번에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아까 해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했는데 그러나 제3자 보호 규정 요거는 유일하게 합의 해제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합의 해제 특징 잡아볼까요?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빼놓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를 할 때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 총 4가지가 특징이 되겠네요. 그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를 제3자 보호 규정. 유일하게 법정 해제 규정 중에서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5번은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72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자,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계약금이 나오네요. 계약금. 계약금도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그죠? 자, 1억으로 매매를 했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을하고 갑 사이에는 매매 계약도 있지만 계약금 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희한하게 아주 특별하게 요물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합의만 하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합의 플러스
실제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계약금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까요, 우선? 자, 첫째는 해약금 기능이 있습니다. 해약금. 그 다음에는 위약금 기능이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는 돈, 계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벌금으로 내는 돈, 아무 소리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그러나 위약금으로 하자고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기능도 합니다. 이렇게. 자, 1번에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고,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했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이 위약금 특약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지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채무불이행 아닙니까? 이행지체로서. 그럼 갑은 이것을 법정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정 해제할 때는 아시다시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갑과 을이 특약을 해놓습니다. 자, 우리 두 사람 중에서 계약의 위반을 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이 어려우니까 요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놓자. 이거를 위약금 특약이라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약을 해놓으면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가면 되고 특약을 안 해놓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서 받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을 했다면 아무 소리 없으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면은 벌금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벌금. 그래서 위약금 특약을 해놓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위약금 특약을 한 이유가 만약에 을이 계약에 위반하면은 벌금으로 계약금만큼 챙겨가기로 했다. 이거를 입증해버리면 갑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 벌금으로 1,000만 원 챙기고 또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추가로 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벌금으로 특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 3번에 보겠습니다.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착수입니다. 우리가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그죠? 이행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착수 전까지. 그래서 이행착수 전까지 준 자 을은 포기하고 해제하고 받은 자 갑은 백상환하고 해제한다. 근데 이행착수 전까지. 이행착수의 대표적인 게 중도금 지급이란 말이야. 근데 이행착수는 우리 대부분에서는 이행기 전에도 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을이 중도금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행착수가 되므로 이제는 갑이나 을은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맞네요. 자,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일부. 자, 1,000만 원을 지금 합의했어. 아까 어디 있습니까? 합의 여기 있네요. 자, 계약금으로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500만 원 일부만 지급했어.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제 기능 자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500만 원만 지급했다면은 을은 500만 원 포기하고 해제, 갑은 1,000만 원 상환하고 해제, 이런 기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 갑은 수령한 금액의 100을 상환하더라도 해제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허가.
우리 판례는 허가를 받았다 이거를 이행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았다. 뭐 실제로 판례는 허가에 대한 협력 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소제기, 판결, 허가 전부가 이행착수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경우도 이행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자, 해설 5번 보세요. 허가 받은 경우라도 이행착수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으로 갑은 여전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이 되겠네요. 그죠? 계약 총론이 아니고 참 매매까지가 되겠습니다. 매매까지. 자, 74번을 한번 볼까요?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뭐 1번은 조문 문제입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방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의 과실로 그러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지 당연히 감액된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실 없이 포인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정액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정액을 결정했다. 자, 정액을 결정하면은 그 결정시로부터 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시로부터 정액이 됩니다. 청구시 소급하여 정액이 되거든요. 따라서 청구 다음 날로부터 지연 손해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결정 다음 날이 아니고 청구 다음 날로부터, 왜? 청구시로부터 정액이 됐기 때문에 그 청구 다음 날로부터 지연 손해금이 가산이 된다. 뭐 지급을 안 하면 거죠.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정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결정시가 아니고 청구시로 소급하여 정액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간에, 그죠? 청구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정 다음 날이 아니고 청구 다음 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네요.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5번에 연체 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이 이르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 2기가 돼야 연체를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 이상 연체를 해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으로 연체가 돼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쉽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런 특약은 무효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의 차임액을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은 무효이다. 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간단하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법까지입니다. 계약법. 자, 남은 거는 민사특별법인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연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